5번째 시간, 목차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까가 이 영상을 남기는 첫 번째 시간에 말한 것처럼 스터디를 하면서, 이왕이면 좀 더 스터디 수준보다 좀 이해하기 쉽게 너희들한테 설명하는 영상을 남기면 좋겠다라는 데서 출발했다 그랬잖아. 너무 길어지거나 복잡하면 지치게 되니까, 일단, 우리 여행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일정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막 이런, 좀 지쳐서 중간에 포기하는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중간 정도 됐을 때 한번 여행 코스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목차편을 폈는데, 일단 우리가 뭔가를 파악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몸통, 핵심부터 파악을 하고 그 다음 살을 붙여가는 방식이거든. 중앙에 굵은 핵심을 파악한 다음에 살을 붙여가는 게 왜 좋은 방식이냐면, 이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 단순화하기가 되게 힘들어. 단순화를 해야 나중에 필요할 때 쉽게 꺼내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너무 막 지역적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쉽게 활용할 수가 없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뭔가에 일가견이 있는 고수들의 표상이 아빠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쉽게 이해가 편하게 뭔가 구조하는 능력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아빠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풀어갈까, 그런 생각에서 이 몸통부터 정하고 조금씩 가지를 붙여나가는 방식을 정한 거고, 그래서 크게 핵심 기초 지식, 실전 투자 지식, 이걸 통해서 어떤 투자 활동을 구조한다라는 거는 어, 시작해서 중간이 있고 끝이 있고 이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든다는 뜻이야. 그렇게 이론을 어느 정도 정립을 하고 종목을 발굴하거나 투자를 실행하면서 업그레이드 해가는, 피드백하는 과정을 같이 따라해 보면 큰 이론과 실제 간의 어떤 양쪽 간의 뭔가를 다 채우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래서 틀은 이렇게 정했고, 지금 기초 지식 했고, 중요한 게 빼기부터라고 출발을 했지. 안나카리나 법칙. 여기 보면 목차에는 편향의 종류라는 게 있는데 이 번외편으로 빼놨는데,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뇌 구조라는 게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본능으로 살아온 시기가 있잖아.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하게 살게 된 거는 긴 역사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 그래서 우리 뇌 속에는 사고하는, 판단하는 능력이 본능이 녹아있는 게 있어. 그 본능을 이기는 사람들이 1%에 속하고 본능대로 하는 사람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99%의 사람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떤 본능이 머릿속에 잠자고 있냐. 그거를 어떤 사고로 보면 1차적 사고, 2차적 사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생각이 나는 생각이라는 책이 있거든. 1차적으로 사고하면 위험하네 피해야지. 이런, 그러니까 뭔가 자동으로 조건 반사라고 그러지. 자동으로 막 행동하게 되는 그런 게 1차적 사고고, 가만히 있어봐라. 이건 이거 같고 저건 저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다르게 할 수도 있네. 이렇게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는 걸 2차적 사고라고 해. 근데 편향이라는 거는 그런 2차적 사고보다는 1차적 사고 차원에서 다양하게 뭔가 우리가 본능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음, 뭐 환경에 지지 않으려고 아니면 위협에서 이겨내려고 효력 생활, 채집 생활 이런 걸 쭉 해왔을 거 아니야? 그때 몸에 새겨진 어떤 습성들인데, 지금 그렇게 행동해서는 투자에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차원에서 편향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일종의 이것도 극복해야 될 대상이구나. 하지 마라를 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논리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이 빼기부터라는 편에 넣어놨는데, 아무래도 어른들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누적돼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편향이 있을 수 있구나 이걸 이해하기가 어느 정도 쉬운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편향이 있다고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뒤로 빼서 번외편으로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핵심 최고 가치, 그 다음에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소, 노력, 행운. 오늘 해야 될 게, 이 행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이 첫 번째 겸손, 확신, 이 사기 전에 인내, 과감함, 산 후에 인내, 유연함,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뭔가 투자 구루들이 이게 중요해 하고 얘기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 아빠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리를 해가면서 발췌한 것들이 있어. 그 발췌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많은 것들 중에 이 가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된 근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왜 아빠가 생각하는 이 성과 결정하는 2대 요소가 왜 저렇게 되고, 그 안에서 왜 구성이 수많은 것들 중에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를, 이런 아빠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양한 투자 구루들의 생각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네 번째 시간 번외편으로 준비를 했고 시작해볼게. 행운, 노력, 주식시장의 사계절 사이클. 이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유혹계, 연습을 통해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 자신이 찾아낸 기업이 좋은 기업임을 확인하고 승산이 아주 높은 상황에서만 첫 번째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이 첫 번째 투자 행동에 대한 기업과 승패가 앞으로의 투자 방향과 취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빠가 생각할 땐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어,
처음 그 하지 마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상에서도 같이 강조하는 게 시작할 때 이기고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할 때 고점에서 시작하면 곧 하락기를 맞이해서 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뭔가 배워내는 경험을 할 시간도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이겨내기도 힘들고 총체적인 낭국에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작하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 예를 들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봄 막 뭐 어떤 충격이 와가지고 다시 회복할 때 봄에 시작하거나 여름에 시작하면 좋을 것 같지. 근데 사실 봄이나 여름 그때를 맞춰가지고 딱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판단할 근거도 처음에는 좀 부족할 거고 그러면 가을이나 겨울이나 어느 정도 계절 감각을 느낄 수 있잖아. 이때 공부를 해놨다가 봄이 언제 올지 사실 모르겠지만 겨울인 건 확실해. 너무 추워. 막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막 다 곡소리 나고 막 죽어난다 그러고 아 지금 겨울쯤 되겠네. 그럼 사실 사계절이 온다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봄이 오고 여름이 오겠구나. 그럼 나는 이 겨울에 뭔가 나의 씨를 뿌려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최고로 안전하다라는 거지. 봄이나 여름에 아, 좋으니까 이제 씨 뿌려야지 하다 보면 이미 조금 시기가 늦어서 곧 봄이 짧거나 여름이 짧거나 이래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을이나 이런 때 겨울에 충분히 공부를 해놓고 아 진짜 지금 최고의 겨울인 것 같아. 이쯤에서 조금씩 나눠서 씨를 뿌려도 내가 그렇게 힘들게 막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지는 않아. 그런 어떤 판단이 될 때쯤 겨울에 씨를 뿌리자. 그 다음에 봄을 기다리고 여름을 기다리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걸 욕심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서 수익 실현도 하고 아니면 시계열을 더 길게 가져가면 그걸 다 이겨내고 성장할 것 같으면 또 참고 기다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얘기라고 보면 되고 현명한 사람들은 세상에 기회를 줄 때 가진 돈을 잔뜩 겁니다. 확률적으로 유리할 때 크게 베팅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때는 베팅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확실하게 유리한 국면에서만 소수의 훌륭한 기업에 투자하기. 이거는 아마 단도투자 관련된 책에서 모니시 파브라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얘기 같아요. 위에 거는 이제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 하지 말래. 봄, 여름 너무 그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아니면 어, 확률적으로 유리하다 싶지 않을 때는 쉬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이게 좀 어려운 건데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해 가야 되느냐 아니면 뭐 겨울에 들어갔다가 봄, 여름 지내서 나왔다가 다시 가을 기다리고 겨울 어느 정도 심한 겨울 됐으면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지 않냐. 아 이게 상당히 이제 상반되는 논리가 있어. 시장에 계속 참여하고 있어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본격적으로 그 반등한다 그러거든.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그때가 상대적으로 되게 상상의 딜이 크기가 되게 커. 근데 그걸 놓치면 가만히 기다렸다가 봄 시작할 때 딱 들어갈 수 있냐 이거지. 처음에 반등할 때 그 성장을 못 먹으면 실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미한 수익에 그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상승하는 반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야 계절이라는 게 그렇게 명확하다면 어느 정도 뭐 바닥이나 꼭지를 못 잡더라도 계절 맞춰서 투자하다가 투자 안 하다가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어렵지.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자기의 판단의 확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에 달려 있다고 봐. 이거는 이제 좀 더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되는 내용이고, 주기성 금융위기는 시장의 본성이다. 금융시장은 그 자체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대비하고 예방하며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 과잉 반응과 평균으로의 회귀. 여기에 기회와 리스크 관리의 모든 원리가 숨어 있다. 타겟 사이클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지. 두 번째, 겸손. 최고 없는 게임이라는 부분. 투자 상품에 갖는 관심의 9배를 자산 배분에 쏟아라. 투자 수익에 대한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종목 선정과 매매 타이밍은 10% 미만인 반면 자산 배분이 90% 이상을 차지하더라. 자산 배분에 대해서 나중에 투자 방법론에 들어가면 준비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코스트라인 달걀 모델에 보면 그 예금에서 출발해서 채권으로 갔다가 뭐 부동산으로 갔다가 주식으로 갔다가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가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도가 다르더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개념이면 무조건 그냥 한 군데 그냥 몰빵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시즌을 고려해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늘려줄 것인가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늘려줄 것인가 이 비중을 조절하는 정도 이게 자산을 배분한다는 뜻인데 뭐 안전할 때는 안전자산이라고 그러면 예금 채권 뭐 이런 게 되겠지. 그 다음에 좀 위험한 쪽으로 가면 부동산 주식이 될 거고 어쨌든 이것도 사이클을 고려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근데 그게 수익에 대한 기여도 중에 90%를 차지하더라. 그러니까 머니무브를 고려한 개념이니까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 장기 투자 활동에 있어서만큼은 복리 효과를 상쇄시키지 않는 리스크 헤지가 더 큰 성공을 불러온다. 실패 위험이 작은 투자를 얘기하는 거고 가치 투자에서의 안전마진 시작할 때 이기고 시작하는 그다음에 모멘텀 투자 추세를 먹는다는 거 추세 관성을 먹는다는 모멘텀 투자에서는 손절매를 강조하는 근본 이유다. 뒤로 가지 말아야 된다. 장기적으로 복리를 내려면 베이스가 이렇게 다져지면서 위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지 뒤로 가는 순간 복리 효과가 많이 깨지니까 그걸 강조하는 뜻이라고 보면 되고 주식 투자에서 잘하는 일이란 사실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오랜 버핏 얘기인데 능력 범위를 고수하고 능력을 갈고 닦고 계획 없이 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급증을 극복하고 어쨌든 이 고수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빼는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뜻에서 한 얘기라고 이해하고 있어.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성이나 비범한 통찰력, 내부 정보는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건전한 의사결정 원칙을 갖추고 감정이 그 원칙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지키는 능력이다. 투자의 성과는 지능,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태도의 문제다. 똑똑하다고
투자 잘하는 거 아니다. 뭐 에디슨 얘기 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똑똑하다는 사람도 망했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심리를 흔들어 놓는 특성 때문에 자기만의 원칙이나 기준을 갖추고 그거에 맞춰서 뚜벅뚜벅 해 나가는 것만이 이 실패하지 않거나 실수를 줄이는 길이다. 원칙과 태도의 문제다.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하는 게 그 원칙과 태도 이거를 뭐가 합리적인 게 내 기준 합리적인 걸로 내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기초 이론이나 이런 기준을 잡고 나면 그거에 맞춰 내가 시장 투자를 해보면서 괴리감을 좁혀가고 그러면서 공고하게 내 기준을 만들어 가는 거지. 그거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부자는 본능을 통제하고 빈자는 본능대로 산다. 편향에 관한 얘기 잠깐 했었지. 본능을 이겨내야 된다. 대중과의 차이를 위해 독립적으로 사고하라. 99%는 잃고 1%는 성공하는데 그 99%가 되지 않으려면 독립적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고 어떤 투자자의 보유 종목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그 투자자가 주도면밀하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단 어떤 투자자든 약간의 실수는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적절한 분산 투자를 통해 이 같은 실수가 치명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종목이 아니라 최고의 주식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수많은 종목에서 조금씩 이익을 얻은 것을 모두 합쳐도 뛰어난 몇 종목에서 거둔 투자 수익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 그러네. 적절한 분산 투자. 투자 대가들도 그렇게 확신이 들어도 세 종목 정도는 투자를 한다는 거지. 그 세 종목 정도가 미니멈이고 최고의 주식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게 좁힌다는 뜻이고 암만 좁혀도 몰빵 하나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 나는 어떤 주식을 보유해야만 하는 이유를 아주 간략하고 분명한 문장으로 표현하고자 애쓴다. 그리고 그 유효성에 따라 매도를 판단한다. 이게 엄청 중요한데 매수,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파는 것보다는 그래도 개념을 이해하거나 실천을 해봐도 덜 어려운데 파는 거는 정말 파는 건 예술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부족함이 있겠냐마는 팔려고 그랬는데 만약 내가 어떤 훌륭한 기업을 발굴했어. 좋잖아. 좋으니까 샀겠지. 싸서 샀고 그러면 이게 성장을 해가면서 이게 끝물인지 아니면 더 성장할 건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 CEO들, 훌륭한 CEO들이 정말 이 성장이 도태되도록 가만히 놔둘까? 더 성장하지 않을까? 여태까지 응원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응원하고자 하는 관성이 그 투자자 마음에 생겨난다고 봐. 그 관성을 이겨야지 매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파는 게 너무 힘든 거지. 더 성장할 것 같은데? 더 뭔가가 남았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팔지 못하고 놔두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가끔씩 보면 아까도 100% 이상 수익률이 됐다가 마이너스로 된 적도 있어. 뭔가 하겠지라는 처음에는 막연하지 않았지. 사실 지나고 보면 너무 냉정하게 따지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솔직하게 그런 부분이 느껴지고, 비율이 작으니까, 여러 개 분산해서 투자했다고 그랬잖아. 하나가 그렇게 돼도 큰 비율이 아니니까, 한번 지켜보지 뭐 하고 놔뒀는데, 100% 넘어가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갔을 때는, 이거 생각이 잘못됐구나. 느끼게 됐었지. 아무튼, 매도할 때, 뭔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내가 A라는 컨셉으로 들어갔다. 그럼 그게 무너졌으면 매도한다. 이런 개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대적인 유리함의 어떤 비교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아. A를 계속 하고 있을 때의 유리함, B를 새롭게 시작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유리함. 이걸 비교를 해서 A도 좋은데 A보다 B 기회가 더 훌륭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가지고 어른이 되기 직전인 종목하고 어린아이였는데 청소년이 돼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할 그 시기를 앞둔 애하고 아빠가 볼 때 기회는 B거든. 물론 A가 성장 안 한다는 건 아니지.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뭔가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응원은 계속 하고 싶지만 그 두 가치를 비교하자면 청소년 기업,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앞둔 기업이 더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 하던 거를 그냥 응원을 너무 계속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아빠가 받아들이는 거는 수익이 많이 나거나 어느 정도 물을 익었다 싶으면 적정 수준을 덜어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 중에 20, 30%를 덜어내는 거지. 그래서 성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B, 청소년기에다가 조금 태워주면 그럼 A도 지속적인 성장이 있으니까 그동안 확인해서 알았잖아.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관리가 더 용이하겠지. 그 관리가 용이한 거는 더 성장을 하고 응원을 해주는데 그 일부를 덜어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더 훌륭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냐.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컨셉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자신의 기질대로 투자하지 않는 투자자는 실패한 투자자가 될 것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지. 형제 아빠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가치 투자가 있어. 회복가치, 성장가치. 그 다음에 추세 추종, 모멘텀 투자가 있어. 관성을 먹겠다. 근데 저 관성을 먹겠다고 하는 투자 방식이 오늘 얼마 벌었어, 내일 얼마 벌었어. 난 얘도 먹고 최대한 빠르게 부자가 될 거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되는 사람이 있어. 어렵고 전업으로 해갖고 그거 몰빵해갖고 내가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해갖고 빨리 부자가 될 거야. 가능한 길이 있어. 근데 내가 그 능력을 보유했느냐는 다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나를 잘 알고 내 기질이나 내 환경에 맞춰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그 사람이 부러우니까 나도 욕심나니까 나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일종의 조급증 그리고 극복해야 될 1번 대상인 조급증 때문에 나한테 안 맞는 길을 가는 거지. 그 결과가 자기 기질대로 투자하지 않는 투자자는 실패한 투자자가 될 것이다. 누가 정의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스타일, 내 성향, 내 특성을 메타인지라고 그러잖아. 나를 잘 알아서 그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생각해보면 되고 확신, 기업에 대한 확신이겠지. 좋은 비즈니스 모델, 좋은 경영진. 이해하지 못하는 주식은 보유하지 않는다. 결국 좋은 기업은 성공하고 멸종한 기업은 실패한다.
좋은 기업이란 지속적인 경쟁 우위 속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다. 투자의 핵심은 어떤 산업이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얼마만큼 성장할지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이 어떤 경쟁 우위를 확보했으며 무엇보다 그 우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산업에 속하면서 장기 경쟁 우위를 확보한 기업이 바로 우리가 찾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이 태생적으로 성장성까지 갖추었다면 위대한 기업이 됩니다. 찰리와 내가 찾는 기업은 우리가 그 사업을 이해하고 장기 경제성이 좋으며 경영진이 유능하고 믿을 수 있고 인수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주의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4년에서 5년 이상 지속될 강력한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트렌드로부터 이익을 얻게 될 영역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추적하는 것은 그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해야만 하는 이유뿐입니다. 축적된 경험으로 터득한 직감은 투자의 세계에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신중하고 세심한 분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아까 뭐라 그랬지? 기업에 대한 확신이 온다. 밸류에이션. 싸야지 또 확신이 오겠지? 저평가된 기회를 찾는 것이 투자다. 저평가된 기회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그 대상을 충분히 알아야만 한다. 이것이 가치 투자다. 가격은 내가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내가 얻는 것이다. 지불해서 내게 아닌 게 되는 것에 집중할 거냐? 아니면 내가 얻을 거에 집중할 거냐? 가치 투자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보면 돼. 싸게 살 수 없는 주식을 경계하라. 비싸게 사는 데서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한다. 고점에서 들어가는 게 실패 1번 이유라고 했지. 그러니까 가치 투자나 투자 부류들은 절대 비싸게 안 사. 비싸게 사면 못 버텨. 너무 힘들어. 심리적으로 관리도 안 돼. 일단 싸게 사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야. 배울 시간, 어떤 기대와 중요한 건 일단 싸게 사는 거다. 그 다음 매수전 있네. 안전바지. 투자는 당신에게 특별히 유리한 공을 쳐내기 위해 기다리는 게임이다. 절대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기를 기대하지 마라. 적당한 가격에 팔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에 사라. 출구 전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진입 전략이다. 이 워렌 버핏이 그 사무실에 걸어놓고 있다는 사진이 있어. 타자가 스트라이크 존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배트를 휘두르려고 하는 모습을 이제 그려놓은 건데 그런 거야. 한가운데 공 직구만 나는 친다. 일반적으로 야구에서는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 여기가 딱 결정의 순간이고 포볼이 되면 타자가 살아나가고 스트라이크 되면 아웃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기회가 한계가 있으니까 뭐든 행동을 해야 돼. 근데 투자에서는 뭔가 삼진 아웃이 없어. 스트라이크 3 스트라이크 되면 아웃되는 게 없어. 4 스트라이크, 5 스트라이크, 100 스트라이크 돼도 내가 칠 수 있는 공 아니면 안 친다. 이게 유리한 장점이란 말이지. 그거를 이용해서 특별히 유리한 상황에서는 배트를 휘둘러라.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 보고 뭐 계절 보고 기업에 대한 확신 보고 싸진 상황 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만족했을 때 투자를 시작하면 그게 바로 안전마진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안전마진의 본질적 기능이다. 내가 좀 틀려도 워낙 싸게 사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개념이지. 그럼 그저 그런 회사의 주식을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정말 좋은 회사의 주식을 적정 가격에 사는 것이 훨씬 낫지만 정말 좋은 회사의 주식도 싸게 살 수 있을 때를 기다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약간 각색을 한 거야. 정말 좋은 회사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경제 충격이, 매크로 충격이. 근데 이제 성장 기회에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고 할 때는 적절한 가격에 주는 것도 정말 좋은 기업이 싸질 때가 과연 올까? 너무 쉽지 않다. 그러면 적정한 가격을 주고 사는 것도 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어쨌든 초기 투자자라면 일단은 그런 투자보다는 쌀 때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항상 비싸게 사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된다. 같은 얘기고. 과감함, 기회가 왔을 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는 비관주의자에게 사서 낙관주의자에게 판다. 내가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 현실주의자가 되겠지. 비관주의자는 망할 것 같아. 다 팔어. 그때 그 사람한테 사. 그 다음에 난 현실적으로 잘 보고 있는데 낙관주의자. 야, 더 되겠지. 사. 더 사. 미래가 더 화려할 거야. 내가 볼 때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럼 그 사람한테 파는 거야. 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사람들이 공포감에 빠져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싸게 살 수 있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나쁜 뉴스가 좋은 기회를 만든다. 투자의 세계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발상의 기질을 가져야 한다. 정말로 뛰어난 투자 기회는 드물기 때문에 일단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붙잡고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야 한다. 투자 세계에서 진정으로 뛰어난 기업은 거의 없으며 진정한 투자 기회는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기회에 노력과 자금을 집중해야 한다. 상황이 확실히 유리한 경우에도 모험을 꺼리는 이유는 실패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도한 걱정을 극복하는 길은 위험을 통합 또는 분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분산 전략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몸집을 키워 더 큰 위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 바보같이 행동하는 다른 참여자들을 통해 현명하게 행동하는 투자자들이 보상받게 될 때 최고의 투자 기회가 나타난다. 기회에 대해서 확실한 기회를 포착하면 과감함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고 매수 있네. 단기 투자. 기업의 회복이나 성장에 투자하겠다는 말은 시간에 투자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장기 투자는 경제에 커지는 파이와 동행하는 것이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당신의 돈은 절대 5배, 10배, 20배로 불어날 수 없다. 시세가 변동하는 과정에서 최상과 중립, 최악의 국면을 고루 경험할 수 있어 기간 이익을 공평하게 누릴 가능성이 크다. 시장의 타이밍을 재는 예언가들 가운데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올린 경우조차 바이앤홀드, 장기 투자지, 전략보다 더 나은 투자 수익률을 올리지는 못했다. 돈 문제가 평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특수한 상황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겠지. 돈 문제가 주는 피로감에서 벗어나 내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꿈을 실현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주의자들이다. 편안한 투자, 현명한 투자. 그걸 얘기하는 거야. 스토리 투자. 원래 스토리가 의미를 유지하는 한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보라.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매입했고 모든 증거가 주가 상승을 지지하며 만사가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 시점에서 주식을 파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시장을 보아도 매도 시점을 알 수 없다. 유일한 길은 개별 정보의 스토리를 추적하고 매수의 이유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 순간이다. 아빠가
파는 거에 어려움을 진짜 통감하고 절감하고 파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피터리 지금 한 얘기인데 이게 최고의 개념인 것 같아요. 개별 종목의 스토리를 추적하다가 성향성이 좀 둔화됐다 그러면 아니면 애매하면 조금이라도 덜어내서 다른 쪽에 응용하고 뭐 이런 거지. 유연함. 냉정한 판단, 사랑에 빠지지 마라. 주식이 오르면 팔고 내리면 보유하는 것은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을 주는 것이다. 내리는 주식은 팔고 오르는 주식은 보유하는 것도 그다지 좋지 못하다.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좋지 못하다고 하는 거지. 기계적 반응이 아니라 기업의 스토리에 따라 매입하거나 매도해야 한다. 그런 얘기야. 유리한 카드가 나오면 판돈을 불리고 불리한 카드가 나오면 판돈을 줄여라. 출구에 군중이 몰릴 때는 입구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고 입구에 군중이 몰릴 때는 출구로 걸어 나가면 그만. 경박한 전문가들에 맞서 잠시 숨을 돌리며 기다리다가 인기를 잃은 주식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추락하는 헐값에 매입하라. 싸게 사라는 거. 8번 심리관리. 투자 활동이 이제 고통이 되면 안 된다. 어떤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투자가 되려면 심리관리가 필수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인데 가장 사업처럼 하는 투자가 가장 현명한 투자이다. 시장 변동성이 아닌 기업의 가치에 초점을 맞출 때에만 심리관리가 가능하다. 기업이 잘하고 있어. 뭐 1일 1비하지 않고 잘하고 있으면 오랜 기간 응원하면서 지켜볼 수 있지 않냐. 그게 현명한 투자이자 뭔가 단기적인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길 아니냐. 좋은 기업의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편안한 투자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 두 문장이 되게 중요하지. 그래요. 벤자민 그레이엄. 뭐 그때 이 가치 투자의 출발이라고 하는 그 분이 되게 강조한 얘기지. 기업의 지분을 사는 거다. 시장이 10년 동안 중단된다고 해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한 것만 사라. 응원하고 싶은 기업만 사라. 폭으로 예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노화의 광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하다. 다른 이와의 비교는 무의미를 넘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 비교는 오직 스스로 과거의 자신보다 얼마나 나아졌느냐를 성찰하는 순간에만 가치가 있다. 일의 시작과 함께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노력, 욕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라. 원칙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고 그거 이상 그거를 했다면 그 다음에 생기는 아쉬움 이런 거는 욕심이라고 치부 하라 이거야. 원칙에 맞춰서 매매를 했다면 된 거지. 그 원칙이나 기준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 되는 거지. 한 번의 어떤 실수나 한 번의 아쉬움이 전체 뭔가 불만 이렇게 이어지면 안 되고 네가 원칙대로 했다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쉽지는 않은데 추구해 가야 될 방향이고 자, 요거는 좀 구분해서 보고 종목에 대한 확신이 들 정도의 디테일한 접근이 심적에 안정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종목으로 분산해라. 최소 세 종목. 진입 시점에 안전마진 확보. 심리관리가 되겠지. 곡괭이와 삽전략으로 종목 선택. 이거 되겠어 할 때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으로 곡괭이 삽전략을 쓰는 거. 기다릴 수 있는 자금 성격. 어디 빌린 돈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윳돈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오래 기다릴 수 있겠지. 적절한 타이밍에 현금 확보. 요게 아까 약간 애매한데 모호한데 할 때 일부를 현금으로 이제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내가 사야지. 뭐 안 좋아지면 나쁜 것만 아니라 안 좋아지면 싸지겠네. 사면 되지. 이렇게 양쪽을 다 뭔가 고려하게 내 행동을 중립적으로 해놓으면 내가 만약에 100%만 다 투자하고 있어. 잔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살 돈이 있어.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중립 포지션을 취하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고 확고한 투자 원칙에 근거한 매매 철학이 있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스스로 성장시켜 나가면 심리관리가 되고 비교하지 마라. 각자의 결승점에 정해진 마라톤임을 인식하라.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조급증 느끼는 부분에 대한 경계를 하라는 뜻이고 욕심의 경계 설정. 원칙에 따른 매매 결과 외에는 모두 욕심이다. 이 정도로 시간이 30분 넘어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원회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이게 아빠가 뽑은 겸손이 필요한 이유, 확신, 매수전 인내, 과감함, 매수 인내, 유연함 이런 것들을 주장한 투자 구루들의 어떤 가르침이다. 아빠가 세운 원칙이나 아빠가 세워가고 있는 기준들이 아빠 혼자 뭐 발굴해서 막 만들어내서 그런 게 아니라 투자 나무에서 봤듯이 훌륭한 선배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통분모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너무 이거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하고 맞아. 그런 것들을 집대성한 거지. 모아서 아빠만의 뭔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서 투자를 하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니까 나중에 너도 네가 읽은 책이나 네가 경험하게 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와닿고 나는 이 가치가 더 커 보여. 그럼 너만의 걸 만들면 돼. 너만의 원칙과 너만의 기준, 너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면 그럼 돼. 이제 그거가 시장에서 통용되는지를 조심스럽게 이제 테스트해 가면서 투자해 가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 정도의 얘기로 이 타짜 번외편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